안녕하세요. 백석문화대학교의 류유희입니다. 저는 캐릭터학회에서 이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의 흐름과 발전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고, 그 보고서를 기반으로 오늘 이 라이선싱 페어의 여태까지 흐름과 지금 현재 IP 산업의 트렌드를 좀 같이 분석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페어가 발전해야 하는지에 관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연구 배경은 2002년부터 이제 시작됐던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의 이 행사의 역사적 가치를 이해를 하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뉴 노멀 시대를 맞이했는데 이 시대의 IP 라이선싱 트렌드를 연구하고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의 역할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기입니다. 현재가. 그래서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의 미래 비전 제안을 위한 슈퍼 IP, 소비 트렌드, 기술 발전 등의 사례를 좀 분석을 하고요. 페어의 흐름에 대한 연구 분석을 통해서 행사 개념을 재정립하고 유통 다양성을 위한 대안 제시, 그리고 생태계 진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네, 연구 목표는 최종 목표는 글로벌 IP 라이선싱 페어로의 도약을 위한 방향성 제안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이제 캐릭터에서 IP까지 확장되는 이 페어의 정체성을 확립을 하고 국산 캐릭터와 IP의 글로벌화 그리고 고도 성장 견인을 위한 주춧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표를 좀 제시를 해보려고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유니버스 시대의 다양한 비즈니스와 페스티벌로서의 가치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페어의 개념을 확립을 하고 유통 다양성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생태계 진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목표들을 위해서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의 흐름을 이제 연구 분석을 하고 시사점을 도출해서 라이선싱 페어의 발전 방안을 제안하고자 했고요. 국내외 캐릭터와 IP 라이선싱 트렌드 그리고 소비 트렌드 등을 연구 분석해서 라이선싱 페어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의 흐름 연구 분석을 기반으로 현재 트렌드인 슈퍼 IP, 소비 트렌드, 기술 융합적인 이 키워드들을 설명을 통해서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의 미래 비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일단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의 이 성과 분석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라이선싱 페어의 변천사는 2001년에 이제 한국 캐릭터 협회와 한국 디자인 진흥원이 이제 주관했던 캐릭터 쇼가 먼저 시작이 됐고요. 2002년에 이제 문화관광부와 이제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해서 캐릭터 페어와 캐릭터 쇼가 각각 다른 행사인데 같은 시기에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행사가 2003년에 이제 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통합이 되면서 서울 캐릭터 페어가 시작되게 되었고요. 이 캐릭터 페어가 2009년에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면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의 결과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정리를 한 부분들이고요. 각 시대별로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을 몇 가지 찝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명칭 변경, 그리고 2005년에는 B2C에서 B2B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었고요. 2006년에는 아시아 최고의 라이선스 마켓 플레이스라는 비전을 가지고 페어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2009년에 명칭이 변경되었고 2012년에는 B2B 집중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표를, 그리고 2013년에는 콘텐츠 취업 박람회를 연계해서 행사가 진행되었고 2018년부터 콘크리트 존이라는 이제 아마추어들을 위한 행사가 같이 진행이 되었고요. 2019년에는 시카프가 동시 개최되었고 2020년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 취소가 되었었습니다.
참가자 통계 간단하게 보시면요. 실제로 이 페어에 참여했던 인원수가 실제 입장객 수로 집계가 되었던 것은 2012년부터고요. 이 2012년부터 현재까지 1년에 대략 한 번 행사할 때 대략 12만 명에서 13만 명의 관람객이 집계가 되고 있고요. 위에 파란 쪽은 이제 참여 기업 수인데 기업 수도 이제 꾸준히 계속 증가를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관련 통계입니다. 비즈니스 관련 통계는 2014년에 이렇게 조금 많이 올라가 있는데 이 시기에 무역협회와 함께하는 서비스 한류 마케팅 대전이 진행이 됐던 시기라서 다른 때보다 조금 더 높은 상담액 결과를 보였고요. 2019년에 진행을 하면서 비즈니스 존을 30% 이상 확대 운영하면서 다른 시기보다 조금 더 높은 상담 건수와 상담액의 결과를 보인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3장에서는 IP 라이선싱 트렌드 연구를 저희가 이제 앞에 있었던 결과 보고서 분석과 함께 진행을 했는데 이 IP 트렌드 연구를 통해서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가 앞으로 이제 향해 가야 할 상황이 이제 코로나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현재 IP 라이선싱 트렌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2019년 연말에 이제 발생됐던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2020년 3월에 팬데믹으로 격상이 되고 하면서 이제 대부분의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거의 대부분 집콕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면서 이 캐릭터 그리고 콘텐츠 시장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소비 트렌드는 크게 봤을 때 일단 브이노믹스, 바이러스로 인한 이제 경제와 여러 가지 생활의 변화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집콕, 비대면 시대가 됐고 이제 위드 코로나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다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집콕과 비대면에 대한 선호도도 많이 높고 그리고 이게 이미 익숙해진 생활상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콕과 비대면이라는 키워드 아래에서 구독 경제, 뭐 넷플릭스라던가 이런 영상 그리고 배달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구독 경제 시스템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콘텐츠 쪽에서는 개인이 가진 것이 이제 하나가 가진 것이 결국 자본이 될 수 있다는 매력 자본이라는 키워드 아래에서 캐릭터가 셀러브리티화되고 셀러브리티가 또 캐릭터화되는 이런 현상을 보이면서 캐릭터 산업의 다양성이 더욱 확보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앞쪽에서도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메타버스라는 이제 현실 세계에서 모일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가상 세계에서 모여서 이제 새로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메타버스 환경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메타버스는 뭐 게임이라던가 생활 소통 서비스를 거쳐서 업무 영역으로도 확장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미 유명한 게임이었던 마인크래프트나 동물의 숲 같은 이런 플랫폼들도 이제 단순하게 게임 속 세상이 아니라 하나의 생활 공간이며 문화 공간으로 진화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를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들에 대한 전시라던가 그리고 콘텐츠가 새로 만들어지고 공연을 하고 하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요즘 TV에서 나오는 청소년 노담 캠페인 그 광고를 보시면은 거기에 등장하는 학생들이 그냥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영상 안에서도 이 메타버스에서 다른 친구들과 모여서 우리 노담하자 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 메타버스 가상현실 세계가 청소년들이나 많은 세대들에게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전시 사례도 메타버스에서 보이고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고요. 메타버스하고 더불어서 이제 가상현실 캐릭터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 메타버스의 시스템이 우리가 과거 뭐 싸이월드나 이런 데서 했던 일종의 아바타
를 함께 아바타를 나 대신 내보내는 그런 현상이다 보니까 이제 부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콘텐츠들에서 나오는 부캐 열풍과 더불어서 이런 자신을 대신하는 가상의 캐릭터들이 등장하고 이 가상의 캐릭터 문화가 많이 익숙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주셨던 로지라던가 그리고 여러 가지 디지털 모델 그리고 디지털 아이돌 버추얼 캐릭터로 만들어진 버추얼 유튜버 등등 해서 이 메타버스 산업과 함께 캐릭터도 가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이런 디지털 그리고 버추얼 휴먼이 등장을 하면서 캐릭터 IP의 이 활동 무대가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훨씬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메타버스의 대표 플랫폼들은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런 이 플랫폼 안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안에서 현실과 같은 생활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아이템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여러 가지 창구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런 창구를 마련을 하고 수익을 창출되는데 많은 돈을 쓰는 이 연령대들도 이제 꽤 젊은 10대들도 굉장히 많이 이 안에서 오락을 위한 소비를 하고 있다고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직접 구매하기 힘든 것들을 메타버스 안에서 구매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이 안에서 이 구찌 가방 같은 것들이 실제 돈으로 400만 원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판매가 되면서 이 메타버스 안에서의 이런 소비 문화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메타버스와 더불어서 캐릭터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한류입니다. 2019년 상반기 국내 콘텐츠 산업 수출액을 보시면은 6.4% 성장을 했는데 수출액 증가율은 캐릭터가 2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이런 국내 캐릭터 수출액이 늘어난 원인으로는 캐릭터 퀄리티가 높아지고 여러 가지 대기업 캐릭터들이 시장에 참여하고 완구 중심의 산업이 이제 해외 시장에도 많이 진출을 하면서 이렇게 높아진 성장률을 보였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캐릭터들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판매만 되고 있는 게 아니라요. 2020년 페스티벌 오브 라이선싱에서는 온라인 전시회와 쇼케이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국내 캐릭터들이 다시 한 번 더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했고요. 유튜브에서 아기 상어는 91억 이 넘는 조회수를 달성을 하기도 했고 카카오나 네이버에 있는 다양한 캐릭터들이 해외에서 수출되는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이 우리나라의 캐릭터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중심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일반 캐릭터들도 있겠지만은 이 K-팝 캐릭터 들도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펑코에서 이제 BTS 피규어를 제작해서 팔기도 했고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한류를 이끄는 아이돌들이 이제 자신들을 대변해주는 캐릭터들을 이제 타이니탄이라고 하는 캐릭터들을 만들어서 이 캐릭터들을 통해서 이 아이돌들의 문화가 또 더 발전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K-팝 역시 캐릭터를 통해서 아이돌들의 이야기를 그냥 단순하게 노래 부르고 그냥 춤추는 그냥 그런 무대뿐만 아니라 아이돌들의 좀 다양한 활동들을 보여주고 이야기를 확장하기 위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 앞선 사례들은 우리 지금 콘텐츠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단어가 이 슈퍼 IP일 텐데요. 이 슈퍼 IP와의 관계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 슈퍼 IP는 이제 처음부터 활용성과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만든 소스고요. 하나의 작품을 세계관으로 묶어서 다채로운 콘텐츠로 선보이게 되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와패드를 인수를 하면서 슈퍼캐스팅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9월에는 DC 코믹스의 배트맨과 이제 협업을 해서 웹툰을 만들었고, 이제 현재 BTS 하이브와 협업을 해서 BTS를 이용한 콘텐츠를 제작 예정입니다. 그래서 웹소설과 웹툰, 영상화로 이루어지는 이 IP 밸류 체인을 완성하고자 하는 게 이 네이버 슈퍼 IP의 전략이고요. 여기에서 그냥 콘텐츠를 만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메타버스 플랫폼 이 제페토를 활용을 해서 그 안에서의
콘텐츠도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카카오 페이지 같은 경우는요, 마찬가지로 콘텐츠 IP 확장과 함께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고, 뭐 이태원 클라스, 강철비, 그리고 승리호 같은 이런 콘텐츠를 그냥 단순하게 영상만 만들고 아니면 만화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콘텐츠로 이제 더욱 발전시킬 예정으로 이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게임에서도 마찬가지로 슈퍼 IP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라이엇에서는 리그 오브 레전드로 이제 아케인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고, 넥슨에서도 이제 그냥 단순하게 게임과 게임 캐릭터 상품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중심으로 슈퍼 IP를 10개 이상 개발하겠다는 포부로 이런 슈퍼 IP가 이 콘텐츠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표 슈퍼 IP 캐릭터들이고요. 굉장히 여기에서 모르는 캐릭터들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캐릭터들이 슈퍼 IP 캐릭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카카오의 이제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의 IP 확장 목적을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캐릭터는 소비자에게 굉장히 가볍고 또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로 사업을 쉽게 확장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의미로 이제 많이 제작이 됩니다. 카카오 프렌즈는 처음에 우리가 모두 다 아시다시피 2012년에 이 모바일 카카오톡에 이제 이모티콘으로 처음 등장을 했고요. 처음 등장했을 때는 사실 이 캐릭터들도 간단한 세계관이나 캐릭터들 간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딱 또렷한 이야기는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캐릭터들의 이미지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캐릭터 상품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지금은 이 카카오의 이 캐릭터를 활용한 투트랙 전략의 일환으로 인해서 이 카카오 프렌즈가 그냥 단순하게 캐릭터 이미지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뭐 웹툰 그리고 SNS를 활용한 뭐 인스타라던가 트위터를 활용한 SNS 웹툰 그리고 쇼포매니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콘텐츠로 제작되면서 IP의 확장을 크게 노리고 있으면서 그리고 세계관을 많은 독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프렌즈는 콘텐츠 프랜차이즈로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고요. 이 IP를 통해서 이제 그냥 OSMU를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작품 그리고 웹툰 콘텐츠 이런 다양한 콘텐츠들을 활용해서 배경과 세계관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카카오 프렌즈가 이 IP를 확장하고자 하는 목적은 단순하게 브랜드 자체만을 홍보를 하고 그게 아니라 캐릭터 자체가 브랜드를 이제 시켜서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에서는 투트랙으로 하나는 여러 가지 웹툰, 웹소설 같은 이런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유료 콘텐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를 활용을 해서 카카오의 브랜드를 알리고자 하는 투트랙 전략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캐릭터 IP를 여러 가지 세계관과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라이언 더 라이온이라는 웹툰이 있고요. 그리고 해외 매장, 그리고 틱톡을 통해서 이제 쇼폼 애니메이션, 그리고 춘식이 캐릭터 새로 나온 이 캐릭터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제 웹툰이 연재되고 있습니다. 이 카카오의 니니즈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 캐릭터 상품 그리고 카카오 페이지 웹툰 연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고요. 다음은 핑크퐁입니다. 네, 핑크퐁은 스마트 스터디에서 이제 제작을 해서 아기 상어라는 요 짧은 동요 영상으로 굉장히 이제 제2의 뽀로로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유명해진 이런 캐릭터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해외 20개 언어로 이제 제작이 됐고요. 이 핑크퐁과 아기 상어를 중심으로 유튜브 채널 성장을 시키고 있는 핵심 경쟁력으로서 이 캐릭터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그리고 영화, 극장용 그리고 공연
그리고 브랜드 여러 가지 마케팅에도 사용이 되고요. 공익 캠페인 그리고 메타버스 IP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면서 다양한 영역으로 이 캐릭터가 무한 확장되는 것을 목표로 이 캐릭터 IP를 이제 성장시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세계관을 지속시키고 이런 이야기를 연결한 다양한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단순하게 이 핑크퐁이 유아용 캐릭터로 남는 것이 아니라 유아에서 성인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이제 소비자의 전생애 주기에서 소비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 IP를 확장시키고 더욱더 다양한 이제 대상자들에게 이 콘텐츠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사장에서는 캐릭터 산업과 라이선싱 페어의 비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산업적인 이슈들, 트렌드들이 있는데요. 이 다양한 이슈들로 캐릭터 산업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이 트렌드 속에서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가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이 표는 2016년에 진행되었던 대한민국 캐릭터 변천사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최근 자료를 조금 더 덧붙여서 최근 자료하고 그리고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의 흐름을 덧붙여서 만든 표입니다. 일단 이 캐릭터 페어가 시작되었던 시기가 여기 네 번째 있는 1998년부터 있는 국산 캐릭터 산업의 태동기엔 플랫폼 다양화 시기예요. 이 시기에 이제 아까 시작 때 한창원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플래시 애니메이션이 인기를 얻고 하면서 거기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굉장히 우리나라 국산 캐릭터 산업의 인기를 좀 이렇게 이끌어갔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캐릭터 쇼와 캐릭터 페어가 시작이 되었고요. 2003년부터 시작된 국산 캐릭터 산업의 부흥기, 이때는 뽀롱뽀롱 뽀로로가 중심으로 이 캐릭터 산업을 이끌었다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이 시기에는 이제 국산 캐릭터 산업에 대한 이제 가능성이 이미 충분히 증명이 되었고 굉장히 큰 성장을 이뤄 나갔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역시 아시아 최고의 라이선스 마켓플레이스라는 비전을 가지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캐릭터 페어에서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로 이름이 변경된 시기가 이 시기였고요. 2010년부터는 국산 캐릭터 산업의 융합 성장기였고요. SNS 이모티콘의 캐릭터들, 우리 잘 아는 2012년에 등장했던 카카오 프렌즈, 그리고 2013년에 등장했던 라인 프렌즈 같은 캐릭터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때는 2015년에 지금보다는 그나마 좀 덜했지만 메르스로 인해서 페어가 연기되었지만은 국산 캐릭터에 대한 가능성이나 평가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페어는 축소되었고 사실 관람객들은 가장 적은 시기였지만은 굉장히 많은 참가사를 유치시킬 수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국산 슈퍼 IP의 확대 성장기라고 2018년부터 지금을 지칭을 한번 이제 마지막에 해봤습니다. 이 시기는 이제 국산 캐릭터가 그냥 단순하게 국내 시장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로 넘어갈 수 있는 굉장히 큰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다는 시기로 보이고요. 아기 상어가 북미 지역에 열풍을 불러일으킨 것을 배경으로 국산 슈퍼 IP의 확대 성장기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2019년에는 시카프와 동시 개최가 시도가 되었었고요. 2020년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한 페어가 취소가 되었고 올해는 온라인을 중심적으로 개최가 되고 있는데 세계 상황은 굉장히 이런 페어나 이런 것들을 하기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은 콘텐츠와 캐릭터 자체에 대한 선호도는 가장 높은 시기라고 평가가 됩니다.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의 개선점은 2011년부터 19년까지 발행되었던 이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의 결과 보고서를 참고를 해서 정리를 해본 부분입니다. 2012년과 13년의 내용들은 해외 바이어에 대한 꾸준한 관리를 요구하는 내용이었고요. 16년, 17년, 18년 이 시기에는 굉장히 글로벌 마켓으로 확대되어 가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행사의 규모
규모를 확장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이제 키웠던 시기이고요. 2019년에는 킬러 콘텐츠가 부족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앞선 이 라이선싱 페어의 흐름과 그리고 저희가 여기 PPT에는 넣지 않았지만은 정리해 놓았던 여러 가지 이 라이선싱 페어에서 진행되었던 행사들 같은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라이선싱 페어의 성장을 위한 시사점을 몇 가지 도출을 해 보았습니다. 네, 강점에는 무엇보다도 이제 20년의 역사를 가진 국내 유일의 캐릭터 IP 행사로서 국내외 라이선시들의 이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었고요. 그리고 이런 캐릭터나 라이선싱 분야의 트렌드 분석을 위한 학술적 논의를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좋은 장이라는 것도 강점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2만 명에서 13만 명이 매해 행사 때마다 참석을 하는 관람객이 확보가 되어 있는 행사이고 국산 캐릭터 라이선싱의 활성화에 기여를 하면서 국내 캐릭터 IP 홍보를 통한 연관 산업 위축의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강점을 가졌다고 분석을 했고요. 약점은 일반 관람객 대상 프로그램이 대부분 유아동 중심이라는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오프라인 중심으로 여태까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이 미비하고 기업 중심 행사라서 아마추어 장과 콘텐츠가 이제 좀 부족하다는 내용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기회로 보자면은 유아동뿐만 아니라 성인 계층의 캐릭터 관심도도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이고 유아동 콘텐츠가 그래도 글로벌에 꾸준하게 이게 나가고 있고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라이선싱에 대한 기회는 더욱 확대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산 IP에 대한 국제적인 인기와 관심이 확대되고 여러 가지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가 확대되고 아이돌, 웹툰 등 해서 다양한 콘텐츠가 우리나라의 콘텐츠가 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콘텐츠 환경 자체가 라이선싱 페어에도 기회가 되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협 부분에서는 이제 디즈니 플러스 등 해외 IP 중심의 OTT들이 등장을 해서 IP 경쟁 심화로 인해서 국산 IP가 위기를 맞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이 위협의 약간의 요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인기 콘텐츠의 독과점으로 인해서 이 라이선싱 페어 내에 시장 다양성 확보가 어렵지 않나. 그리고 언택트나 온택트 문화 생활로 오프라인 행사 참여도가 저조해지고 있는 현재 상황 자체가 이 페어에 위협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바탕으로 해서 비전 제시 방향성은 무엇보다 캐릭터 라이선싱의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규모를 확장하면서 이 라이선싱 페어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 IP 산업의 발전을 위한 선도적 시스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수행한다면은 더욱 강점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약점 보완에서는 유아동이나 이제 여러 가지 유아동 동반 성인 등등 해서 여러 관람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다양성을 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학과 지망생이나 아마추어 등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메타버스 등을 통한 온라인 전시 시도도 필요하다라는 방향성을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콘텐츠들이 굉장히 집중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그냥 캐릭터에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 IP들을 함께 이 페어에서 라이선싱 하면서 이 페어의 IP 라이선싱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이 페어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온 오프라인을 병행한 페어 진행을 통해서 국산 콘텐츠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우수성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이 앞선 여러 가지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이선싱 페어 2030 목표를 크게 세 가지로 캐릭터에서 IP까지 확장되는 대한민국 최고의 IP 라이선싱 페어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산 캐릭터 및 IP 글로벌화
그리고 고도성장 견인을 위한 주축툴로서의 역할, 메타버스 유니버스 시대의 다양한 비즈니스와 페스티벌로서의 가치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핵심 전략으로요, 국제 IP 페어로서의 개념을 확립하고 온라인, 오프라인의 이제 유통 다양성을 확보하고 상관학 연계되는 생태계 진화를 해야 한다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전략을 작성을 했습니다. 일단 페어의 개념에서는 글로벌 IP 산업 트렌드가 캐릭터 OSMU에서 IP의 확보와 확장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캐릭터 비즈니스에서 IP 비즈니스 페어로서의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마켓 비즈니스에서 축제 관람객까지 페어 참여자들의 다양성과 흥미를 도모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통의 다양성에서는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해서 다양한 국가와 기업, 창작자, 관람객 등을 증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페스티벌을 구축을 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태계에서는 크리에이티브 생태계 다양성을 확보하고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B2B와 더불어서 1인 창작자들이나 이제 학생 창작자를 위한 미래 인력 양성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목표로 전략을 작성을 해봤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전략을 제시를 했는데 제가 시간이 많이 넘어서 부지런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어 개념 확립에서는 일단 라이선싱 영역의 확장에 따른 페어 정책성을 확립해야 된다는 주장을 통해서 일단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오래된 대표 라이선싱 페어이기 때문에 이 미래 가치 확장을 위한 선도적 시스템을 구축해서 일단 단순하게 캐릭터 OSMU를 넘어선 IP 비즈니스로의 페어의 정체성을 확장하고 확립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를 위해서 IP 브랜드화 및 슈퍼 IP로서의 가치를 확장하고 라이선싱 영역의 경계를 허물고 발전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IP 라이선싱 비즈니스로 영역을 넓히고 이 캐릭터 IP가 가진 가능성을 성장시켜서 페어의 가치를 강화시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IP 라이선싱을 위한 우수 페어로의 도약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팬데믹으로 인한 이 콘텐츠 소비가 크게 증가한 이 상황에서 양질의 IP 확보가 굉장히 더욱더 크게 필요해졌기 때문에 이 페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IP를 거래하고 소개하는 이런 역할을 더욱 강화를 시키고 이 지금과 같이 국내 IP가 세계에 집중을 받는 시기에서 이 라이선싱 페어에 대한 핵심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역동적으로 좀 변화하는 IP 라이선싱에 대한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을 해야 함으로써 이제 글로벌의 가장 대표적인 라이선싱 페어로서의 도약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유통 다양성을 위해서는 이제 페어 프로그램 운영의 다양화를 확보하고 내실화가 필요하고요. 유아동 대상뿐만 아니라 계층 확대에 따른 다양한 연령대 관람객 확보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를 위해서 성인 대상 전시나 이제 체험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오프라인 전시뿐만 아니라 온라인이나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전시를 병행함으로써 좀 더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 키덜트 합의 엑스포 같은 성인 대상으로 했던 여러 가지 행사들을 벤치마킹함으로써 이 라이선싱 페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 전시 및 비즈니스 프로그램 마찬가지로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익숙해진 비대면 사회를 고려해서 이런 다양한 방식 온라인을 바탕으로 한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정착이 되면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미컴이나 이런 다양한 이 마켓들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면서 오프라인으로 할 때보다 좀 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국제 행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 거리상의 이런 시간과 거리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하면서 이 온 오프가 병행이 되는 것에 대한 이점도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생태계 진화를 위해서 산업 간 연계, 포럼 및 세미나를 운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내에서 이런 연사들을 초빙한 포럼들이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페어와 연관된 고정 프로그램을 이제 구성해서 이 라이선싱 트렌드와 미래 가치에 대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 통해서 페어가 단순히 기업의 상품 판매가 아닌 학술적인 가치도 함께 지닌 연계 연구 프로그램 등을 함께 마련을 함으로써 더욱 이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인 창작자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이제 통해서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한 작가의 이 활동이 훨씬 더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스스로 이제 팬덤을 만들고 수익을 창출하는 아마추어 작가들이나 1인 창작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용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 콘텐츠 시장이 많이 변화하면서 이제 콘텐츠와 캐릭터 산업에 대한 경계가 많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페어가 이런 다양한 변화의 중심에서 가장 면민하게 산업이나 이제 창작자 소비자를 이끌 수 있는 장으로서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이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